안녕하세요, 트로통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추석 연휴 첫째 날인 금요일에 저희 부모님 댁인 평택에 내려갔다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신 묵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묵국에다가만 밥을 2공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이들이랑 저녁에 이렇게 산책 나와서 이렇게 좀 동네를 거닐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러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남은 연휴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임영웅님에 관련된 특별한 소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죠. 이런 점이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TV조선 채널에서는 탑6의 과거 영상들이나 이런 게 재방송이 됐었는데 새롭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님의 그동안의 정성과 노력,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첫 정규 앨범 I'm Hero의 대부분의 곡들을 정성스럽게 저의 관점으로 분석과 리뷰했었던 영상들, 그 영상들을 좀 모아서 함께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리뷰했던 영상들인데도 그걸 한 번에 좀 쫙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또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특히 저는 무지개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생루이 섬에서 이렇게 원테이크로 진행됐었잖아요. 그 옆에 상점들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명탐정 트로통 같은 모습으로 제가 리뷰했었던 그런 영상도 있었고요. 또 아비앙또의 가사 속에 숨겨져 있는 사연들, 또 우리들의 블루스를 부른 임영웅님의 창법의 비밀, 이런 식으로 영웅님께서 부른 그런 I'm Hero의 곡들을 제가 분석한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손이 참 곱던 그대와 사랑의 그대를 이렇게 딱 2곡만 리뷰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머지를 순서대로 첫 번째 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시작으로 쫙 분석해서 모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은 과거에 제가 촬영했었던, 올려드렸던 영상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 임영웅에 대한 호칭을 영웅님, 임영웅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가 임영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차례나 말씀드렸듯이 제가 팬튜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임영웅님을 위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 특성상 공인들에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그런 형태로 제가 제작했던 거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댓글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는 임영웅님 혹은 영웅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웅님의 I'm Hero로 트로통만의 분석과 리뷰 몰아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너무 좋으시죠? 저도 너무 잘 듣고 있고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도입 부분의 멜로디가 너무 고급지고 끝에 고조되는 부분이 임영웅의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막 너무 소리 지르지 않고 아끼는 듯한 고음, 정말 애절한 느낌을 주고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임영웅이 부른 이 보컬 중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1절의 후렴, 그리고 2절의 후렴, 그리고 끝부분의 후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절은 아련함과 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에서 그 반가성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 부분, 넘어가는 부분이 아주 일품입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반가성 부분이 이 아련함을 주는 것 같아요. 2절은 만나고 싶다 하는 그 바램을 넣어서 1절보다 강하게 표현합니다. 덤덤한 듯 강하게 바램을 부르게 되죠.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후렴의 차이를 두어서 1절과 2절을 지나 브릿지로 넘어갈 때는 정말 숨 넘어가는 듯한 몰입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후렴은 애절함의 끝, 거듭되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에서 정말 큰 감동이 오게 됩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임영웅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분석해서
이 곡을 부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곡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과 기자분들이 리뷰하고 이야기하였는데, 맞게 잘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정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곡의 정보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요 이적 작곡, 이적 작사, 그런데 편곡은 양시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체와 기자분들을 통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적이 작사 작곡을 참여하고 오징어 게임 음악 감독을 맡았던 정재일이 스트링 편곡을 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스트링 편곡인데 그냥 편곡이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양시온이 전체 편곡을 해서 이 음악의 코드를 정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감성 한 스푼을 넣고자 정재일이 스트링 편곡, 즉 현악기들을 편곡하여 분위기를 가미한 거죠. 음악을 정말 고급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정재일은 음악 감독과 뮤지컬 감독을 할 수 있을 만큼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고요. 말도 안 되게 큰 무대도 많이 섰어요. 그런 경험이 아주 많아요. 이런 천재 정재일이 이런 부분을 맡은 거예요.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 스코링 오케스트라가 녹음을 했다고 하죠. 스트링 편곡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런 아련하면서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죠. 그런 상태에서 임영웅이 1절 도입 부분을 부르게 됩니다.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노래가 얹어지면 그 분위기를 압도하며 이끌어가는 겁니다. 노래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귀를 제일 먼저 사로잡는 부분은 바로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감성 한 스푼을 넣고자 전문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런 편곡이 빛이 났나 살펴보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중후반에 굉장히 고조되는 브릿지 부분이 있죠. 여기 그리운 마음이 서럽게 흘러넘쳐 너에게 닿을 때, 이 부분에 스트링 편곡이 가미되어서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음악을 더 풍부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각 파트별로 편곡을 따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스트링 편곡도 그런 거고요. 재즈나 R&B 곡은 브라스 편곡도 많이 해요. 그때 임영웅의 KBS 연말 콘서트에서 빅밴드 지휘해 주셨던, 제가 인터뷰했던 이인관 연주자, 이런 분이 주로 브라스 편곡을 하게 되죠. 혼 섹션, 그러니까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같은 악기를 잘 편곡하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또 리듬 편곡도 필요한 곡이 있어요. 리듬에 따라 라틴 음악이 되기도 하고 레게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악이라는 것을 더 고급지고 깊게 만들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정재일의 스트링 편곡이 아주 적절하게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곡의 메인 편곡자는 양시온이라는 분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고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적 정재일 같이 정말 거물급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언급해야지 더 이슈가 되고 더 대단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메인 편곡자 양시온이라는 분도 좀 알아줬으면 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시온은 기본적으로 이적이 콘서트를 할 때 꾸려지는 이적 밴드에서 밴드마스터, 편곡, 그리고 베이스 연주를 주로 맡아서 하는 분이에요. 바로 요분, 양시온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이분이 양시온이에요. 아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피드가 있죠. 이렇게 또 한 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임헌일인데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서 기타를 쳤던 임헌일 연주자입니다. 임헌일과 양시온은 I am not이라는 그룹을 하고 있어요.
양시온과 임원일의 인스타그램을 아래 본문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임영웅의 앨범에 일조했던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곡은 양시온이라는 분이 전체를 맡아서 편곡했다는 것, 어찌 보면 정재일보다 이 곡에 더 크게 공헌했다라는 것, 그런 실력 있는 분을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간단한 리뷰와 양시온이라는 편곡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임영웅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장소는요,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파리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한강처럼 수도의 중앙을 관통하는 이렇게요, 센강 혹은 센느강이라고도 하죠. 세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과 마찬가지로 파리는 세느강으로 인해서 발달하였고 세계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랜드마크로는 에펠탑, 개선문, 노틀담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약 970만 명 정도 되고요. 파리의 인구는 1100만 정도로 비슷합니다. 다만 파리는 중심지뿐만 아니라 파리 내에 외곽까지도 꽉꽉 인구로 들어차 있고요. 서울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권의 한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지의 유동인구가 더 많다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의 가장 번화가는 쌍젤리제 거리와 개선문 주변인데요. 서울과는 달리 고층 건물들이 거의 없고 도로는 넓어서 한국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도를 좀 보면요, 파리를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섬 두 개가 나오죠. 이 섬 두 개가, 이게 시태섬, 이게 생루이섬입니다. 시태섬은 노틀담의 대성당이 있는 곳이고, 요 생루이섬이 임영웅의 무지개 뮤직비디오가 촬영된 장소입니다. 생루이섬은 루이 9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고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의 귀족들이 주로 살았던 곳인데, 그 귀족들의 저택들을 고스란히 보존하여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유한 마을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무지개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에 나오는 퐁생루이, 생루이 다리는 주로 악사들, 그러니까 음악하시는 분들이 거리 공연을 많이 펼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우 즐거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지개 뮤직비디오 시작 부분부터 함께 보며 그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지개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이렇게 원테이크로 촬영됐습니다. 한 번에 촬영됐다는 거죠. 즉 NG나 편집 없이 한 번에 쭉 촬영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테이크 촬영 영상들은 사실 아주 여러 번을 찍어요. 찍고 또 찍고 찍다가 엔진 하면 다시 찍고, 계속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고, 그 중에서 정말 잘 나온 걸로 하나 내보내는 거거든요. 3분 28초짜리 무지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실패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사람이 거의 안 나오죠. 그래도 임영웅이 한국의 대스타인데 허가도 받지 않고 프랑스인들의 얼굴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하려면 그냥 사람이 아예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촬영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NG가 나서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다시 찍고 몇 번을 찍고, 또 임영웅이 연기를 하다가 조금 움츠려들었거나 웃었거나 노래를 놓쳤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했겠죠. 뮤직비디오를 빠르게 넘겨가면서 위치를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오다가 여기 카페 브레셀이라고 써있죠. 보통 카페라고 써있으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커피나 음료, 그리고 뭐 디저트 같은 것들을 파는 곳이에요. 브레설이라는 말이 있으면 프랑스식 음식을 파는 프랑스 식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여기 라사라신이라고 써있죠. 여기는 프랑스 요리 전문점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앞에서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응대하는 제대로 된 식당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 마크 보이시죠? 요거 베르띠옹이라고 합니다. 젤라또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르띠옹입니다.
파리에는 유독 젤라또 가게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베르티옹은 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중에 베스킨라빈스가 파리에서 길을 못 펴는 이유가 바로 이 수제 아이스크림 베르티옹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르티옹은 1954년부터 시작해서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왕실에도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베르티옹은 본점은 아니고요. 분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라카반드 루이즈라는 곳인데요. 예쁜 소품샵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쭉 내려가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에티켓이라는 와인 판매점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쪽 거리가 원래 낮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렇게 와인 판매점에서 와인을 사고 밖에서 의자에 앉아서 바로 한 잔씩 마시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그 맥주를 밖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서 마시는 그런 분위기? 재밌죠?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는 약국이고요. 쭉 지나서 여기가 라피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와인과 간단한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주나 맥주 같은 거라서 대부분의 식당에서 취급하고 판매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으로 내려가죠. 여기가 바로 세인트 레지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생 레지스라고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식당이고 아주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좀 검색을 해보면 1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임영웅이 이렇게 거리를 지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데요. 여기가 마지막 가게 쇼미에입니다. 여기도 검색을 좀 해보면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임영웅이 무지개를 촬영한 시간은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쇼미에는 닫았으니까 영업시간인 11시가 넘은 거고요. 세인트루이스는 12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바로 그 사이인 거죠. 이 정도면 거의 탐정 아닙니까? 이런 게 뭐가 궁금할까 하다가도 계속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걷다가 여기 퐁생루이라고 써있죠. 바로 생루이 다리입니다. 생루이 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악사들, 음악하시는 분들의 거리 공연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가 생루이교죠. 생루이 다리, 노틀담의 대성당 시태섬이고요. 여기가 생루이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는 생루이 다리, 생루이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영웅이 쭉 지나갔던 곳을 좀 지도로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여기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하면 여기서부터 루이 필리프 다리를 배경으로 딱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임영웅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사라신 지나서 쭉 걸어오다가 여기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왔다가 쇼미에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생루이 다리 쪽으로 쭉 가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카메라가 이쪽을 가리키고 끝나게 되죠. 어떠셨나요? 오늘은 임영웅의 노래 무지개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그리고 임영웅이 촬영하면서 걸었던 생루이 섬의 여러 식당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의 요소들을 알고 뮤직비디오를 보면 또 보는 맛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참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더 심도 있고 어려운 대본을 썼다가 이걸 들으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임영웅의 이번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블루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임영웅의 첫 정규 앨범 I'm Hero에 수록될 곡으로 선공개가 된 그런 곡이죠. 여기 보시면 발라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승주, 최인한 작곡가님께서 작곡해 주셨고 지훈 작사가, 그리고 편곡은 이승주, 최인한 그대로 작곡가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승주, 최인한, 지훈님들은 요 세 분이 다 냠냠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에요. 이승주 작곡가님이랑 지훈 작사가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크러쉬의 뷰티풀의 작곡과 작사가이십니다. 이것도 다 임영웅에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다 나왔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영웅 목소리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이승주, 최인한 작곡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감성 발라드를 많이 작곡하세요. 그런데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냥 감성 발라드가 아니라 호흡 감성 발라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뷰티풀 기억하시죠? 크러쉬가 부른 뷰티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분들이랑 함께 작업하신 그런 가수들이 뭐 헤이즈, 펀치, 엑소의 첸, 이런 가수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호흡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힘을 딱 빼서 앞으로 호흡이 슉 나가면서 그렇게 작게 부르는 그런 창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랑의 콜센터에서 크러쉬와 함께 했었던 편 기억하시나요? 그때 임영웅이 크러쉬의 뷰티풀을 불렀고 크러쉬가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불렀죠. 둘 다 너무 잘 불렀고 정말 감미로웠어요. 둘 다 너무 대단한 가수이고 그렇긴 한데 둘의 창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라 차이점을 좀 비교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 임영웅이 부른 크러쉬의 뷰티풀, 한번 도입 부분 함께 들어볼게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임영웅이 부른 뷰티풀 라이프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크러쉬가 부른 부분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크러쉬 요거는 방송사고, 라디오에서 방송사고가 있어서 반주가 나오다가 반주가 뚝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 부른 부분입니다. 무반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창법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It's a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a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자, 임영웅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t's a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분명히 차이가 있죠. 크러쉬는 정말 호흡을 많이 앞으로 밀면서 힘을 빼고 부르는 그런 창법이고요. 임영웅은 굉장히 중저음에 딜리버리가 좋은, 정말 이 가사가 하나하나 귀에 꽂히는 그런 보이스로 노래를 부르죠.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라 차이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크러쉬가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불렀죠. 그리고 임영웅의 원곡 버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크러쉬의 부분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뭘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크러쉬가 부른 이제 나만 믿어요의 도입 부분입니다. 이제 임영웅이 부른 버전이에요. 마찬가지로 도입 부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뭘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임영웅은 확실히 더 귀에 꽂히고 편안한 중저음에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크러쉬는 귀가 사근사근한, 정말 약간 포근한 그런 발성이죠.
그런 호흡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임영웅은 트로트에 대한 욕심도 대단하지만 원래 발라드로 음악을 시작한 만큼 발라드에 대한 욕심도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승주, 최인한 작곡가와 컨택이 된 후에 이 곡을 받았을 거예요. 받고 나서 임영웅은 상당히 이분들의 곡을 분석을 했고 연구를 많이 했을 거로 보입니다. 워낙에도 이런 음악에 대한 성실함은 남달랐으니까요. 사랑의 콜센터를 할 때도 뭐 힙합이면 힙합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락이면 락을 엄청 잘 준비하고 옛날 감성을 요구하는 그런 노래들은 또 옛날 감성을 담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던 것들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고민 끝에 임영웅이 꺼내든 창법은 임영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창법이 아니라 어찌 보면 크러쉬와 되게 비슷한 그런 포근한 그런 호흡을 사용한 힘을 굉장히 많이 뺀 그런 창법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십수년 이상 불러왔었던 창법과 호흡법이에요.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평생 국악을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뭐 힙합을 하라고 하고 막 락을 하라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은 이걸 완벽하게 소화했고 소리, 발성, 호흡, 끝처리까지 정말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의 블루스의 도입부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어떠세요? 좀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임영웅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바꾸려고 정말 기존과는 다른 소리를 정말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들리시나요? 이게 바로 임영웅의 목소리의 비밀입니다. 먼저 임영웅의 리로드 영상을 보면요, 아버지의 작곡가인 우지민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야의 진달래꽃을 작곡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지민 작곡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지민 작곡가는 임영웅의 데뷔 앨범 미워요와 소나기 중에 소나기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 곡으로 데뷔하기까지 상황들을 좀 보면요, 애초에 우지민 작곡가는 신정훈 대표와의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 당시 물고기 뮤직 소속 가수였던 JK 김동욱의 앨범 프로듀싱도 하고 그녀를 위해라는 곡도 작곡해줬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임영웅의 데뷔 앨범도 함께하게 되었고요. 이번 정규 앨범의 아버지까지 작곡하여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가슴 아픈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좀 가슴 아픈 그런 곡입니다. 임영웅에게 아버지는 공교롭게도 이거 찍은 날이 아버지의 기일인데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면 그냥 생각나는 게 없죠. 워낙에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거 찍는 날이 또 아버지 기일인데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면 그냥 생각나는 게 없죠. 저는 워낙에 어릴 때 사진 속의 아버지 모습밖에. 반면에 아버지라는 곡에서의 아버지라는 말을 어머니로 대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워낙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임영웅에게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모습이자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주셨던 거니까요. 실제로 어머니의 흰머리를 뽑아주면서 한 개에 얼마 해서 한 500원 받아서 뽑기 하러 가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받아서 가사를 계속 듣고 막 노래를 불러보고 하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영어학원 좀 다녀. 운동 좀 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대부분의 노래들은 그 곡을 작곡한 분이 가수와 함께 녹음 작업을 할 때 보컬 디렉팅까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감정선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작곡가와 디렉터가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곡만큼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임영웅에게 아버지라는 대상 자체가
유년 시절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란 대상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대입하게 되고, 또 그 어머니란 분은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주셨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자신을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과 모성으로 함께 해주신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임영웅에게는 이 아버지란 곡 자체를 해석하고 감정이입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가수들이 그렇겠지만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더욱더 곡 해석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는 가수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시간 동안 마음과 에너지를 써서 해석하고 몰입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청자에게 전달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감정선의 방향을 대부분의 작곡가와 디렉터가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임영웅에게 아버지란 곡만큼은 작곡가가 제시한 방향이 아닌 임영웅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결론을 낸 방향대로 스스로 이끌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가슴 아픈 느낌도 받으실 테지만 좋았던 순간들이 추억이 되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은 이 노래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가슴 아픈 느낌도 받으실 테지만 좋았던 순간들이 추억이 되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보통 제가 임영웅의 앨범의 곡들을 영상으로 만들 때에는 분석과 리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유독 그냥 아버지란 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이 곡을 리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영웅이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보고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더 제대로 된 몰입을 위해서 목소리로만 준비해봤습니다. 가사를 함께 띄워드릴 테니까요. 임영웅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이제부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 트로통의 어머니도 임영웅의 팬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올리는 이 영상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몸이 좀 편찮으셔서 계속해서 치료하고 계시지만 가끔 크게 안 좋으실 때는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머리 쪽에 뭔가 발견되어서 굉장히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당장 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걸로 얘기가 됐고 현재는 어머니의 눈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여서 요즘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께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뵈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잘하지 못하게 되네요. 그렇다고 전화 한 번 안 드리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찾아뵀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영상이 처지니까 짧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제가 더 효도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임영웅의 정규 앨범 I'm Hero의 곡들 중에서 요즘 콘서트에서 현장 분위기가 난리 났다는 화제의 그 곡 아비앙또입니다. 아비앙또를 리뷰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곡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가사를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여러가지 배경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이 곡을 임영웅은 리로드 영상을 통해 레게풍의 힙합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레게풍의 힙합도 좀 들어가 있는 아비앙또라는 곡입니다. 이 레게풍의 힙합이라는 장르는 이 곡을 작곡, 작사, 편곡한 공이라는 아티스트의 방향성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의 본명은 김장원이고요. 원래 공CD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가 대표로 있는 힙합 레이블 아메바 컬처에서 2007년에 진행한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했고요. 무려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음악 활동을 시작한 정말 유니크하고 실력 있는 뮤지션입니다. 이 공이라는 아티스트는 오랫동안 힙합씬에서 활동하다가 한동안 공백기를 지나서 지난 2019년에 스톤뮤직과 관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관 엔터테인먼트는 하하와 레게 뮤지션 스커리는 소속사로서 워낙에 레게스러운 공의 목소리에 걸맞는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떤 채널에서 임영웅의 아비앙또를 리뷰하는데 이 곡의 프로듀싱 능력이나 공의 실력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을 편곡한 공이 디지털 악기 몇몇을 조금 어울리지 못하게 썼다거나 오토튠이 너무 오래전의 느낌의 것을 사용했다는 그런 정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곡 전체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중독성이 있고요. 임영웅의 새로운 시도를 잘 표현한 훌륭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공은 이미 2011년, 그러니까 11년 전부터도 아주 적절한 오토튠을 사용하며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인지를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11년 전의 공의 목소리 조금만 들어볼까요? 그런데 왜 이번 아비앙또에서는 그때보다 지금 이렇게까지 과하게 느껴지도록 오토튠을 사용한 걸까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뒤에 가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작곡도 공이했지만 작사도 공이했죠. 편곡 또한 공이했고 가이드 버전 보컬도 공이 녹음해서 임영웅에게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이드 버전일 때는 이렇게까지 화려한 사운드는 아니었을 텐데 공의 특유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이 곡을 정규 앨범에 넣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곡을 선별하고 난 후에 임영웅과 공이 회의를 통해서 콘서트나 공연장에서 분위기 반전용으로 목소리는 오토튠을 많이 넣고 사운드는 더 화려하게 편곡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버전일 때 이 곡의 가사는 지금 앨범의 아비앙또보다 훨씬 19금이었다고 리로드 영상에 나왔죠? 늦은 새벽 눈물로 가득 찬 나중에 특별하게 19금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이 원래 하던 음악을 들어보면요, 가사의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고 거침없는 것을 빌어볼 때 확실히 가사는 지금보다 훨씬 19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가사를 좀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누군가와의 이별로 인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 쓰린 내 맘이 회복될 수 있을까? 네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그 공허함에 깔려 겨우 살고 있잖아. 이별하고 난 뒤 잊지를 못하고 허우적대며 공허함에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후에 기억은 잔인하고 후유증은 지독해. 겨우 잠을 이뤄도 꿈자리는 뒤숭숭해. 마음의 반을 도려내버리고 난 후에 너라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네래요. 마음의 반을 도려낼 만큼 큰 아픔을 겪고 너라는 감옥, 즉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지금은 좀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넌 빌런이자 하나님이야. 셀 수 없는 많은 노래를 잉태하고 부셔버렸네 라는 가사에서는 흔히들 얘기하는 음악적 뮤즈가 됐다는 표현이죠. 넌 빌런, 그러니까 나한테는 악당같이 잔인한데 또 하나님이래요. 셀 수 없는 많은 노래를 잉태한다는 게 바로 이 사랑했던 연인이 나의 음악적 영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아비앙또 후렴에서 외로움을 노래합니다. 그러다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난 요새 영떡 픽업 더 폰 꽂혀있어. 너는 어떤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 아직도 힙합을 듣고 있어? 힙합을 듣고 있다면 언젠가 이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 영떡 픽업 더 폰에 꽂혀있다고 하는데 이 곡은 실제로 존재하는 노래입니다. 2016년에 영떡과 트래비스 스캇, 퀘이보 이 3명의 흑인 가수들이 부른 곡이에요. 노래 내용은 마약과 술, 야한 19금의 내용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곡을 부른 3명의 아티스트 모두 다 오토튠의 장인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보다 훨씬 오토튠을 강하게 넣은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 가사를 쓴 공이 이 픽업 더 폰이라는 노래를 모티브로 아비앙또를 작곡, 편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곡을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오토튠이 쓰여집니다. 오토튠의 분위기가 얼추 비슷하죠? 그 뒤에 가사가 너는 어떤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 아직도 힙합을 듣고 있어? 힙합을 듣고 있다면 언젠가 이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가사를 보면서 느낀 건 이 곡의 작사를 공이 했다고 했죠? 이 가사는 공의 실제 연애 경험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고 정말 공허함에 잠 못 이루도록 괴로워하다가 그 경험이 음악적 영감을 많이 준다며 노래를 만들고 공이 픽업 더 폰이라는 노래에 꽂혀 있는데 요즘 너는 어떤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 아직도 힙합을 듣고 있다면 헤어진 그분이 힙합을 좋아했나 봐요. 언젠가는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길 바란다는 바람이 가사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앙또의 끝 후렴으로 갑니다. 임영웅은 리로드 영상에서 아비앙또는 프랑스어로 또 만나요 라는 사전적 의미를 얘기했지만 그 뒤에 마지막 인사라는 곡의 의미도 얘기했죠. 아비앙또 이제 프랑스어로 또 만나요. 마지막 인사 같은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노래의 또 만나요라는 아비앙또는 관계의 끝맺음을 뜻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사의 끝부분을 보면 아비앙또 이 부분은 또 만나요인데 이제 너를 잊을게 라고 합니다. 결국 또 만나요가 아닌 마지막 인사로서의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곡은 공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음악적 색깔을 임영웅에게 입혀서 임영웅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임영웅이에요. 임영웅이 앨범을 준비할 때 많은 작곡가들이 줄을 섰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과연 최신 힙합 작곡가들은 없었을까요? 아마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정규 앨범에 유독 이 곡을 선택해서 수록한 걸까요?
대중가수로서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상급이지만 어찌 보면 가수로서의 첫 발을 딛는 것이기 때문에 더 트렌디하고 더 요즘스럽고 더 세련되고 어려운 힙합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임영웅은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서 랩도 수준급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증명했죠. 그렇지만 임영웅은 자신과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팬들의 연령층을 고려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운 음악을 만들어서 선보인다고 해도 임영웅의 팬들은 기꺼이 그 곡을 들어주시겠죠. 하지만 그 팬들도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힙합에 100% 요소가 있다면 그 100%에서 50%쯤은 좀 덜어내고 대신 좀 다른 매력 포인트인 오토튠을 넣어서 색다름을 주고 팬들도 함께 흥얼거리며 따라할 수 있는 편안한 멜로디의 훅을 넣어서 비로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지금의 아비앙토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이 곡이 대중들에게도 잘 소비된다는 걸 확인했다면 다음 앨범이나 싱글 앨범 같은 것으로 지금보다 더 트렌디한 음악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다양한 임영웅의 음악적 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현재 SBS M 채널의 더 트롯쇼 3주 연속 1위에 빛나는 그 곡 사랑역, 트로톡만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노래 한번 다시 듣고, 대본을 쓰다가 또 마음이 먹먹해져서 노래 한번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랑역은 임영웅의 가수 인생 처음으로 받았던 곡입니다. 데뷔곡인 미워요 소나기라는 곡보다도 더 먼저 받았던 노래예요. 이 곡은 임영웅의 리로드에서 표현했듯이 초심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다짐 같은 곡입니다. 또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곡이고 또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준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곡이고 또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준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임영웅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역시 임영웅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곡은 5, 6년 전에 받은 곡이에요. 임영웅이 이제 막 트로트계에 입문하여서 정말 새내기를 넘어 풋내기였던 시절에 데뷔곡보다도 먼저 받았던 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박용진 작곡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면 1990년에 데뷔한 가수이고요. 그 뒤에는 작곡과 편곡자로 주로 활동했습니다. 작곡 초반에는 포크락 위주의 노래를 만들다가 어느 이후부터는 트로트로 완전히 전향하여서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에게 곡을 주고 편곡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임영웅의 트로트 태동기 시절에 만나서 이 곡을 주었고, 사랑역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5, 6년이 지난 후에 이번 임영웅의 첫 정규 앨범 I'm Hero에 수록되게 되었습니다. 임영웅이 이 곡을 앨범에 수록할 때에는 곡이 정말 좋아서 마음에 쏙 들어서 정규 앨범에 넣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임영웅을 사랑하고 리뷰해온 입장에서 보기엔 임영웅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명이었던 시절에 자신을 믿고 곡을 준 작곡가의 그 노래를 그냥 묵혀두지 않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서 최고의 스타가 된 지금 신의를 지키듯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앨범에 담아서 최고의 노래로 승화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로드 영상에서의 인터뷰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곡이고 또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준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곡이고 또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준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심의 마음으로 준비해 봐야겠다는 다짐 같은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랑역은 작사 박정란, 작곡 박용진입니다. 이 두 분은 그 이후에도 많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곡을 주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찐으로 트로트계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베테랑 작곡 편곡가입니다. 특히 박용진 작곡가는 트로트 편곡의 특출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훈아의 최신 앨범인
일곱빛 향기의 노래 중에 사랑의 지혜라는 곡의 편곡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랑역을 I'm Hero에 수록할 때는 박용진 작곡가의 그동안의 트로트 작곡과 편곡의 수많은 경험을 그대로 녹여서 정말 새로운 사랑역을 탄생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일 5, 6년 전에 이 곡을 발표했다면 지금 같은 편곡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지금의 임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것처럼 세련된 뉴트로적인 그런 트로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전주만 들어도 트로트를 정말 잘 알고 정말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방법을 아는 분이 편곡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박용진 작곡가의 편곡은 노래의 인트로 부분과 중간중간에 여성 목소리로 코러스를 맛깔나게 넣는 것이 참 특징입니다. 이번에 사랑역에서도 이렇게 노래가 시작되죠. 아까 소개해드린 나훈아의 사랑의 지혜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어볼게요. 재밌죠? 이런 여성 목소리 코러스는 참 오래전부터 트로트에 많이 쓰였는데요. 하지만 요즘 세미 트로트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통 트로트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역을 뉴트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의 보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근데 뭐를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완성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의 구성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요.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가사 바꿔서 후렴 부르고 또 한 번 가사 바꿔서 후렴 부르고 노래가 끝납니다. 노래 뒷부분을 막 쥐어짜거나 애드립을 화려하게 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음악에 보컬이 착 붙어서 어색함이 전혀 없고 정말 쉽게 부르고 쉽게 들립니다. 노래의 가사를 잘 보면 돌고 돌아 사랑역이라는 가사로 시작해서 후렴에는 사랑역 나에게 눈물역이라고 마무리하죠. 즉 이별을 사랑역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당히 흥겨운 빠르기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저냥 흥겹게만 느낄 수도 있지만 임영웅은 노랫말에 약간의 아련함을 표현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마냥 흥겹게만 느끼지 않고 마음속의 서글픔과 그리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함께 느끼게끔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진정 정통 트로트를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정통 트로트 하는데요. 목소리의 그 아련함을 느낄 수 있어야 진짜 정통 트로트라고 생각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사랑역은 전적으로 임영웅의 뚝심과 의리로 진행했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I'm Hero의 많은 명곡에 비해 다소 평범할 수도 있는 작곡과 작사. 그러나 임영웅이 받은 의미 있는 첫 번째 노래. 그리고 오랜 기다림과 바램. 이제는 스타가 되어서 다시 선택한 노래이죠. 그리고 그동안 임영웅의 보컬 능력이 성장했듯이 그 시간만큼 함께 성장한 박용진 작곡가의 트로트 편곡 능력. 이 모든 것이 스토리가 되어서 지금의 사랑역이 탄생하였고 진짜 정통 트로트로 그것을 증명하듯이 SBS 트롯쇼에서 벌써 3주 연속으로 1위를 하였고 2번만 더 1위를 한다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앨범 자체를 좀 많이 듣고 또 많이 조사하고 분석해서 리뷰해드리기 때문에 앨범이 발매되어서 아주 핫할 때 리뷰를 올려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영웅의 리로드에서 노래 보금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 의지되는 당신이 있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삶에 있어서 의지되는 당신이 있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런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운명 같은 여인이라는 곡과 비슷한 분위기의 곡을 앨범에 꼭 넣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불렀던 그 운명 같은 여인이라는 곡과 되게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그런 분위기의 곡을 꼭 앨범에 하나 싣고 싶었어요. 그리고 임영웅 또한 이 곡에 갖는 기대는 아주 심플했어요. 부르기에도 신나고 들으시는 분들도 신나고
아침에 들어도 좋고 점심에 들어도 좋고 퇴근길에 들어도 좋고 청소하시면서 들어도 좋고 트로트는 진짜 언제 들어도 좋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언제 들어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도 편곡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신나는 그런 곡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는 박상철이 작곡하고 박진복이 작사한 곡입니다. 박상철은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박진복이라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박진복은 박라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박상철의 히트곡 자오가 무조건 황진이를 디렉팅하여 성공시키고 항구의 남자는 직접 작사를 하여 히트시킨 장본인입니다. 나아가서 박구윤의 뿐이고 그리고 나무꾼 또한 박진복이 기획하여 성공시켰고요. 장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박서진도 그가 매니징하여서 히트시킨 그야말로 트로트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박상철, 박구윤, 박서진 그리고 대표 박진복까지 이렇게 박라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시절에 임영웅을 아시나요? 현재 임영웅의 실력이라면 아침마당쯤이야 쉽게 5연승하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번의 스디슨 패배를 한 후에 5연승을 했었죠. 특히 이때 임영웅은 무명 시절이라 일이 너무 없어서 군고구마를 팔았던 매우 가난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옷만 입고 TV 출연을 했었어요.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처음 도전하자마자 박서진에게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당시 패배했던 임영웅의 실력을 알아보고 이를 계기로 응원을 하며 인연이 되었고 당시 박서진의 소속사 대표였던 박진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임영웅과 신정훈 대표가 방송국 홍보에 한계를 느꼈다며 솔직하게 본인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박진복 대표에게 털어놓자 박 대표는 함께 해보자며 싱글 앨범 제작과 행사 등을 기획하였습니다. 계략가 박진복과 함께했던 임영웅은 강력했습니다. 임영웅은 아침마당에서 2번 패배한 이후에 패자부활전으로 다시 도전하였는데요. 도전한 선곡 리스트를 보면요. 첫 번째 도전곡은 박구윤의 나무꾼, 네 번째 도전곡은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다섯 번째 곡은 박구윤의 뿐이고였습니다. 박상철과 박구윤은 박진복이 대표로 있는 박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라고 말씀드렸죠. 이 선곡들을 보면 박진복 대표가 임영웅에게 선곡을 돕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진복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박라인 TV에는 임영웅의 무명 시절의 커버곡들이 몇몇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마당에서 5승을 함과 동시에 싱글 앨범을 기획하여서 아침마당의 후광을 그대로 이어갔죠. 2018년 3월 28일 당시에는 싱글 앨범 엘리베이터를 발표했고 그해 더 신나고 새롭게 편곡하여서 8월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가 바로 박진복 대표가 작사한 곡입니다. 노래는 특히 트로트는 머릿속에 가사 한 줄만 남아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박진복 대표는 트로트계의 승부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들으면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부분의 가사와 안무까지 너무나 기억에 남게 하는 그런 곡이죠. 이렇게 박진복 대표와 인연으로 이번 I'm Here로 앨범에 보금자리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박진복 대표는 트로트계의 훅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사하는 곡마다 머릿속에 한 포인트를 기억나게 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어떤 게 머리에 남나요? 역시 후렴 끝부분에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겠죠? 그냥 한두 번만 들어도 머리에 꽂혀버립니다. 임영웅의 트로트 실력이야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로트계의 훅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진복 대표의 가사와
임영웅의 보컬 능력이 더해져서 너무나 신나는 트로트입니다.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답게 임영웅은 신나는 트로트도 정말 잘 부르죠. 말 그대로 신나게 잘 부릅니다. 이미 여러 공연과 사랑의 콜센터에서 수없이 증명했죠. 이 곡의 특징 중 하나는 노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1절 나오고 후렴 나오고 바로 2절 나오고 후렴 나오고 후렴 한 번 더 부르고 이렇게 끝납니다. 총 3분도 안 되는 곡이에요. 이렇게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은 곡인데 전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막 신나고 방방 뜨게 하는 호불호가 없는 그런 트로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본능을 자극하게 하는 원초적인 리듬에 심플하지만 귀에 쏙쏙 들리는 그런 가사, 거기에 감칠나게 하는 임영웅의 트로트 창법까지, 누군가는 막 쿵짝쿵짝 하는 그런 뻔한 트로트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뻔하고 익숙한데 좋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발라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발라드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면 처음에는 좋다가도 중간부터는 지루해지고 딴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가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확 몰입하게 해서 노래가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감정이 깊어지고 마지막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임영웅 같은 가수도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금자리는 흥겨운 리듬과 귀에 쏙쏙 들리는 가사, 그리고 임영웅의 보컬이 합쳐진 전형적인 신나는 트로트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전형적인 것을 넘어서 임영웅이 얘기한 대로 아침에 들어도 좋고 점심에 들어도 좋고 퇴근길에 들어도 좋고 청소하시면서 들어도 좋은 그런 매력적인 트로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에게 보금자리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임영웅은 영웅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제작진과 웃었지만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왜 웃냐고 또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콘서트에서 마주한 임영웅은 참 겸손하고 자기 팬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갑자기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죠. 이미 여러분들도 리로드 영상을 통해 어떤 컨셉으로 뮤직비디오가 나올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1인칭 시점으로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같은 남자로서 촬영할 때는 좀 현타가 오긴 했을 것 같아요. 다소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임영웅의 예능감과 연기력으로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상을 보다가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영웅의 노래에 대해 칭찬하는 별명이 많이 있죠? 뭐 무슨 장인이라는 말 많이 있잖아요. 감성장인, 도입장인, 무대장인 막 이런 거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다른 장인 별명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바로 가성장인.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임영웅의 여러 창법 중에 가장 아름답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감미로운 가성 창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진짜를 들어보면 기타 반주로 인트로가 시작되고요. 벌스 부분은 평소와 비슷한 텐션과 창법으로 부릅니다. 숱한 날들 모두 내게 그러다가 그대 내게 와줬으니 하며 다이나믹을 올리죠. 그대 내게 와줬으니 그 후에 브레이크가 한번 잡히고 후렴 부분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팔세토 가성 창법이 나옵니다. 나 진짜 당신만을 사랑하고 사랑해. 너무너무 간드러지면서 정말 듣기 좋은 가성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중심이 있는 가성은 어찌 보면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아니지만 임영웅의 이 가성은 정말 듣기 좋은 가성이에요. 실제로 임영웅은 아주 초고역대를 즐겨 부르는 가수는 아닙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중저음이 단단하고 부드러운 바리톤 쪽에 가깝습니다. 초고음을 강하게 부르면서 호소하는 그런 창법은 아니죠. 그런데 이 타고난 팔세토 창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음 부분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랑의 진짜 같이 간드러지는 듯한 느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내 삶의 반쪽 그대만을 확실히 듣기 좋은 가성이죠. 그런데 이런 창법은 사실 임영웅이 자주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이런 가성을 아예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노래에서 조금씩 적절히 섞어가면서 느낌을 표현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 임영웅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서도 도입부에서 후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거 그 언젠가 너무 좋죠?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썸네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임영웅의 여러 목소리 중에, 여러 창법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저는 임영웅의 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크러쉬와 함께 했었던 그런 무대 기억나시죠? 고백이라는 힙합 곡이에요. 다이나믹 듀오가 불렀었던 건데요. 중반 이후에 어떤 추임새가 있고 나서요, 오리지널 곡에서는 여성 보컬이 불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성 보컬이 불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은 음역대예요. 그 부분을 임영웅이 가성으로 불러내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다가버린 나의 고백 철없던 뒤로 I wanna go back 좋죠? 심지어 이걸 함께 듣고 있는 이찬원이 와, 가성도 매력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가성도 매력적이야 이건 내 이야기 내 노래 한 곡만 더 들어볼게요. 임영웅이 부른 I'm Not The Only One이라는 곡인데요. 원래 이 곡은 샘 스미스가 불렀어요. 현재 그는 영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워낙에 그 샘 스미스는 음역대도 높고 가성을 적절하게 잘 쓰는 가수예요. 쉽게 말해 이런 류의 노래를 원래 추구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곡 중에서 I'm Not The Only One은 후렴 부분에서 진성과 가성을 오가는 성구전환이 적절히 잘 돼야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어떠세요? 임영웅의 여러 목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바로 가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성장인, 도입장인, 무대장인에 이어서 임영웅의 가성장인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봤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영웅의 팬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내 가수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진 유튜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내가 만든 이 영상을 10대와 20대에게 보여준다면 어떨까? 어제 얘기했듯이 내 가수 노래 잘하는 거, 잘생긴 거, 매력적인 거 과연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최종적으로는 제가 만든 여러 영상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닿았을 때 몇 명이라도 임영웅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편지는 기본적으로 포크송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보컬 외에 반주로는 기타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중반 이후부터 잔잔한 스트링만 추가됐습니다. 포크송이라는 장르는요, 포크라는 약칭으로 불리는데요. 원래 포크송의 뜻은 세계 각지에서 이리저리 불리는 전통적인 노래, 즉 민요라는 뜻인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흔히 어쿠스틱 기타를 이용한 소박한 반주의 노래들을 통틀어서 포크송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락, 포크로 분류되는 거예요. 곡 정보를 좀 보면요. 송봉주 작곡, 송봉주 작사, 그리고 편곡의 박용준입니다. 먼저 송봉주 작곡가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바라기 멤버였고요. 현재는 자전거 탄 풍경의 멤버입니다. 제 기준에서 송봉주의 대표곡으로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곡은 발표되고 나서 그 후에 손예진 주연의 클래식이라는 영화의 삽입곡으로 쓰여서 더 유명해졌어요. 송봉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작곡뿐만 아니라 작사도 송봉주가 했습니다. 가사가 정말 서정적이에요.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그대가 너무 많아 차마 그립단 말 대신 꽃잎을 넣어 보내며 하얀 종이에 하지 못한 말 아직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 이걸 듣는 사람이 10대이건 20대이건 60대건 70대건 80대건 전혀 상관없이 청자를 모두 소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사예요.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너에게 난 나에게 너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와, 정말 이런 가사를 대체 어떻게 쓸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두 곡의 가사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연애편지는 조금은 무덤덤하고 아련하게 참 사랑했던 한 사람, 마음에 묻어뒀던 한 사람을 떠올리며 차마 그립단 말 대신 하얀 종이에도 하지 못했던 그 말,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 라고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곡 전체의 분위기는 바로 편곡에서 나온다고 했죠. 편곡은 현재 임영웅 콘서트의 밴드 마스터이자 키보드를 치고 있는 박용준 음악감독이 맡았습니다. 박용준 음악감독은요,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편곡자이자 키보드 연주자이자 음악감독입니다. 김광진이라는 천재 뮤지션과 더 클래식이라는 그룹을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그 후에 이승환 밴드에서도 오랫동안 세션으로 활동하였고 여러 곡들을 편곡하였습니다. 박용준 감독은 지금까지 락적인 노래들도 많이 다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박용준 감독에게 가장 빛이 나는 종목은 바로 감성적인 포크송이나 어쿠스틱 발라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진의 편지 같은 곡이 특히 그래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 곡도 1절까지의 반주에는 심플하게 피아노 외에는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어요. 이런 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박용준 감독이 편곡한 연애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련한 분위기를 기타 연주로 깔아주고 중반 이후에 스트링만 조금 더 가미하여 심플이즈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편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련한 분위기의 기타를 누가 쳤느냐? 바로 함춘호 기타리스트가 쳤습니다. 함춘호 연주자에 대한 양력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워낙에 유명하고 실력 있는 연주자니까요. 네이버에 함춘호라고 쳐도 한국 가요사의 레전드 연주자이자 음악가라고 나옵니다. 순수 기타리스트로서의 실력도 독보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어쿠스틱의 경우엔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실력이 출중한 신예 연주자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화려한 연주와 나무랄 데 없는 실력을 가진 젊은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젊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쿠스틱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함춘호 연주자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함춘호의 그 특별한 감성을 이 곡에 넣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트로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판이 깔렸습니다. 송봉주 작사, 작곡, 박용준 편곡, 함춘호 기타. 이런 곡에 감성장인 임영웅이 첫 소절을 부르죠. 노래 물든 임영웅의 목소리가 얇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음역대의 노래를 불러도 전달력이 너무 좋고요. 호흡의 깊이가 묻어납니다. 툭 부르는데 가슴에 훅 오죠. 반주를 뺀 목소리로만 들어볼게요. 아직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 아, 가사가 너무 가슴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을 들으면 김광석이 생각납니다. 그대가 너무도 많아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서른쯤의 노래를 들어보면 참 먹먹하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나요. 이 노래 전체가 계속 잔잔해요. 특별히 고음도 없거든요.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임영웅 보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발라드를 부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만드는 그런 힘. 딴 생각이 들지 않고 가사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힘. 그래서 가사와 노래를 함께 듣다 보면 감성에 젖게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곡 자체도 좋고 편곡도 좋고 연주도 좋고 보컬도 좋은 그런 곡이에요. 여러 아티스트들이 노래 전체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아까 말했죠? 10대든 20대든 하물며 7, 80대든 모두 소녀로 만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가사도 중의적인 표현이 많아서 듣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사를 해석하게 되고 마음이 들뜨다가도 먹먹해지는 그런 곡입니다. 저는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다도 더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서 이번 앨범의 마지막 곡이 인생 찬가였듯이 콘서트에서도 마지막 노래가 인생 찬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저께 피켓팅에 성공하고 나서 계속 I'm Here로 앨범을 스트리밍하고 있는데 지난번 아비앙토에 이어서 요즘 귀에 걸리는 노래가 바로 인생 찬가입니다. 인생 찬가는 장윤정의 어머나를 작곡하신 윤명선 작곡가가 작곡했습니다. 임영웅의 리로드 4편에서 이 인생 찬가를 잠깐 리뷰하였는데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가곡의 느낌이 나고요. 전형적인 엔딩곡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소개하였죠.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가곡의 느낌도 납니다. 전형적인 엔딩곡의 느낌도 많이 나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와닿았던 리뷰 내용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을 있게 해주신 윗세대의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을 있게 해주신 우리 윗세대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이 곡이야말로 임영웅의 대부분의 팬층인 우리 윗세대 분들, 즉 바로 영웅시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임영웅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이 곡이 영웅시대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의 마음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곡은 기본적으로 아주 짧습니다. 3분 53초로 요즘 노래치고는 정말 너무나 짧은 곡이죠. 멜로디도 굉장히 단순하고 선이 국수입니다. 노래를 잘 외우지 못하는 분들도 몇 번만 들으면 같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약간은 단조로운 느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노래 자체가 가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노래는 그냥 노래를 틀어놓으면 대충 흥얼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귀에 정확하게 가사가 들려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듣다 보면 그 느껴지는 가사로 인해서 여러 형태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꿈처럼 지나가 시간. 그렇죠? 가사가 그냥 귀에 들려요. 임영웅이 워낙에 딜리버리가 좋은 가수이긴 하지만 고음도 아니고 막 호소력 있게 부르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이 굵은 멜로디로 인해서 귀에 가사가 걸립니다. 가사를 좀 보면요.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후회하진 않으리. 저는 좋은 가사일수록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가사가 정말 좋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은 계속해서 뒤에 부분 가사를 읽어드리겠지만 40대인 저에게 느껴지는 감정과 또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을 불러주오. 이런 부분은 특히 듣는 사람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1절 가사가 끝났어요. 툭, 툭, 길지 않은 가사. 그러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가사입니다. 후렴은요.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왜 나의 인생에게 미안한 걸까요? 앞만 보며 살아와서 미안한 걸까요? 그런데 뒤에 가사가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후렴이 끝나면 2절 가사는요. 내일은 처음 가는 길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 버들강아지 활짝 웃는 날 후회하지 않으리. 1절과 마찬가지로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했는데요. 여러 지나왔던 인생에 대해서 1절에서는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 정답이 있어서 걸어온 삶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때그때 무언가를 해결하듯이 도저히 내가 결정한 삶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온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2절에서는요. 내일은 처음 가는 길, 언제나처럼 또 두렵다고 합니다. 1절에서는 지나온 과거, 걸어온 삶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며 2절은 미래에 처음 가는 길, 언제나처럼 두렵지만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1절과 같은 맥락에서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고 나면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을 불러주오. 그 다음은 후렴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귀에 걸리고 마음을 두드리는 가사가 후렴에서 나오죠.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지금 이야기한 찬란한 순간에서 순간은 바로 지금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도 모르면서 찬란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1절과 2절을 통해 내 삶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 삶이 고단했든 편안했든 좋은 일이 많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각자의 삶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이라고.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의 삶의 지금은 바로 찬란한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지금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온 전체의 삶을 임영웅이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아주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렇게 노래하며 마무리됩니다. 영원한 순간이여 찬란하라. 당신이 살아온 모든 삶이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썸네일을 보셨죠? 이 곡이 콘서트의 마지막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 마지막으로 흘러나올 때 정말 목이 터져라 떼창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가수들은요, 자신의 노래를 떼창으로 불러줄 때 정말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행복하고 감동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어떠세요?
다른 노래들도 열심히 따라 부르겠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노래는 정말 목이 터져라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의 댓글입니다. 댓글이 달릴 때 이 영상을 만들기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트로통이었습니다.